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클러스터 API로 멀티 테넌시를 고려한 관리형 쿠버네티스 배포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SK텔레콤 엄주관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제목에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실제로 클러스터 API를 사용해서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포함한 인프라스트럭처도 기도업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세션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텔레콤에서는 이제 앞서 부스에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TKS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 같은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AWS를 대상으로 있지만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의 쿠버네티스를 굉장히 쉽고 배포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리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클러스터 API를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하고 관리하는데 이제 표준 기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실제 클러스터 API를 사실 많이 사용해 본 지 얼마나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클러스터 API를 통해서 실제 EKS를 좀 더 간단하게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 후에 이제 제가 멀티 테넌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 하나의 사용자 계정이 아니라 여러 사용자 계정이 얽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서 이 클러스터 API로 EKS 클러스터를 잘 배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클러스터 API로 EKS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혹시 여기 클러스터 API를 사용해 본 분들이 계실까요, 여기 안에? 네,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클러스터 API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간단히 드리고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클러스터 API 로고가 되겠는데요. 이 그림처럼 실제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고 계속해서 클러스터가 클러스터를 나눈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클러스터 API 정의를 살펴보면 클러스터 API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 업그레이드 및 운영하기 위한 선언적 API 및 도구를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하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도 쿠버네티스의 리소스로 배포하면서 관리해보겠다는 게 이제 목표인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이제 쿠버네티스를 좀 더 많이 사용해 보거나 최근에 여러 오퍼레이터 패턴들을 많이 보시면 이제 많이 익숙해졌을 텐데 커스텀 리소스를 사용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API를 확장하고 결국은 클러스터 API를 위한 여러 가지 자원을 정리한 다음에 컨트롤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리컨사일링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들 그런 것들을 똑같이 얻을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디플로이먼트가 있고 그 안에 그 버전의 내용에 따라서 리플리카 셋들이 관리되면서 실제로 그 리플리카 셋에 저장된 템플릿대로 파드가 배포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리소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워커노드 같은 경우에는 머신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최상위 계층의 실제 그 자원이 있고 각각의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템플릿 변화에 따라서 머신 셋들이 버전 따라 구분이 되고요. 그 안에서 머신 셋에 있는 템플릿에 따라 실제 머신 그러니까 뭐 AWS라고 한다면 실제 AWS의 EC2 인스턴스와 1대1로 대응되는 자원이 배포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이제 리소스로서 이제 클러스터 API 전용의 개념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최상단의 추상화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의미하는 클러스터라는 리소스와 그 하위단에 이제 우리가 컨트롤 플레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한다면 HDD와 여러 API 서버, 컨트롤 매니저 같은 것들 그런 컴포넌트들을 포함하는 추상화한 컨트롤 플레인 이런 자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API 장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들 리컨사일 루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상태가 유지 관리되고 리플리카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동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이런 장점들과 더불어서 실제 이것들이 모두 그 선언적인 API 야물로 통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쓰는 배포에 쓰이는 기술들, 기법들 혹은 도구들, 그러니까 아고CD를 통한 기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플리케이션하고 동일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저희 TKS에서는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클러스터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또 클러스터 배포만을 위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배포할 때와 같은 똑같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클러스터를 배포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API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을 표현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쿠버네티스 리소스로 배포하고 이제 관리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닭과 달걀의 관계가 좀 비슷하지만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라고 해서 실제 클러스터 API 자원 내가
구성하고자 하는 클러스터에 대한 정의가 포함된 클러스터 API 자원이 배포되면서 해당되는 자원을 보고 실제 뭐 AWS나 AWS API를 통해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컨트롤러가 실행되는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사용자에 의해서 자원이 배포되어서 실제 매니지먼트 클러스터 안에 있는 컨트롤러에 의해서 해동적으로 생성되는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클러스터를 워크로드 클러스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바이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혹은 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맞춰서 뭐 클러스터 혹은 이런 머신들이 필요한 인프라 컴퓨팅 리소스를 리소스의 이제 프로비전을 담당하는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상단에 인프라의 독립적인 자원하고 종속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제 실제로 프로바이더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뭐 AWS는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 클러스터 API 프로바이더 AWS 그래서 보통 카파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뭐 AWS, 애저, 구글 같은 굉장히 큰 여러 퍼블릭 외에 실제로 뭐 굉장히 많은 퍼블릭 사업자들이 자기네들의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바이더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VM웨어는 오픈스택, 큐브버트, 그다음에 베어메탈이나 메탈 큐브드 같은 여러 프로젝트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이 각각의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바이더별로 클러스터 API 상위 프로젝트와는 독립적인, 그러니까 아예 코드 개발도 따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실제 서로 간의 규약에 따라서 API 호출에 관한 규약만 제공이 되고 버전별로 그 외의 것들 세부적인 임플리멘테이션은 결국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바이더에 한정돼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위 프로된 별 독립적인 이제 커스텀 리소스 정의가 또 추가되고 실제 컨트롤러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 클러스터 API라는 게 굉장히 추상화된 형태로 클러스터를 굉장히 쉽게 배포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해당되는 클러스터를 잘 배포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프로바이더에 맞는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또 해당되는 뭐 퍼블릭이든 뭐 내부적인 솔루션이든 해당되는 솔루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잘 쓸 수 있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 클러스터 API 프로젝트에서는 이것들만 있으면 굉장히 당신이 간단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어떤 프로덕션 레벨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공부할 것도 있고 실제로 모든 것들이 사용자 원하는 모든 커스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을 뭐 개선하거나 뭐 내용 코드 레벨로 또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여기서 셀프 프로비전드라고 표현한 내용은요. 실제 클러스터 API를 배포할 때 이제 매니지드, 그러니까 EKS가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인프라, 네트워크에 깔려 있고 실제 EC2 인스턴스 VM만 받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VM 받아서 QVADM 명령을 써서 첫 번째 컨트롤 플레인을 만들고 이후에는 뭐 QVADM 조인을 써서 워커노드를 붙이듯이 하는 그 방식을 이제 셀프 프로비전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클러스터 API를 필요한 이제 리소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 일부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 첫 번째로 가장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리소스가 되겠고요. 이 클러스터 리소스는 결국 가장 최상위에서 해당되는 클러스터에 대한 리소스를 정의하고 있고 세부 내용 중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레퍼런스는 실제 내가 배포하고자 하는 클러스터의 인프라스트럭처에 관한 리소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레퍼런스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바이더에 정의된 리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보시면 굉장히 네이밍이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앞에 뭐 AWS 프로바이더라 그러면 앞에 AWS가 앞에 프리픽스가 붙어서 보통 리소스를 좀 더 그러니까 완전히 인프라의 독립적인 리소스, 인프라의 종속적인 리소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WS 클러스터 리소스 안에 실제 이 리소스가 실제로 AWS상에 배포되는 VPC와 VPC 내 서브넷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별도 저희가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패턴들, 각각의 에이지별로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다 만드는 들고 각각의 나트 게이트웨이와 퍼블릭에서는 인터넷 게이트를 만들고 뭐 API 서버에 대한 LB 이런 것들을 다 자동해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기 있는 큐브의 ADM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컨트롤 플레인은 큐브 ADM을 통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큐브 ADM의 어떤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AWS 머신 템플릿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뭐 컨트롤 플레인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리플카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파드에서 파드 템플릿이 있고 그러니까 디플로이먼트에 파드 템플릿이 있고
템플릿을 통해서 파드를 만드는 것처럼 머신 템플릿을 통해서 우리가 뭐 컨트롤 플레인이 하나만 필요하다. 그러면 템플릿을 가지고 하나의 AWS 머신 1대1로 대응되는 EC2 인터스 하나만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컨트롤 플레인을 리플까지 3개를 한다. 그러면 이제 3개가 만들어져서 멀티 H 형태가 구성되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얘기고요. 일반적인 워커노드 같은 경우에는 머신 디플로이먼트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클러스터 네임을 통해서 실제 내가 참조하고 있는 클러스터를 실제 어떤 걸 정보를 가지고 올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 인프라스트럭처 레퍼런스에 실제 생성할 AWS에 대한 정보들, 뭐 EC2 타입, 그다음에 뭐 디스크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배포가 나면 이제 쿠버네티스에 있는 개념인데 이제 오너 레퍼런스라고 해서 실제 각각의 리소스별로 뭐 주종 관계 혹은 디펜던시를 걸 수 있는 기능이 걸려져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실제로 이 역방향으로 이제 지존성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실제 클러스터를 만약에 삭제하더라도 하이 리소스부터 자동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클러스터를 만들 때에도 클러스터를 단순히 한꺼번에 배포했다 하더라도 차례대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삭제할 때도 클러스터만 지우게 되면 자동적으로 차례대로 역방향으로 지우는 형태의 리소스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EKS는 그럼 어떻게 배포할 수 있느냐? EKS는 좀 더 간단한데요. EKS도 인프라스트럭처 레퍼런스에 이제 여기는 이제 매니지드라고 하는 중간에 그 프리픽스와 실제 그 리소스 사이에 매니지드라고 하는 이름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죠? 인프라스트럭처 레퍼런스에는 AWS 매니지드 컨트롤스터라는 리소스가 참조가 되고요. 배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컨트롤 플레인은 AWS 매니지드 컨트롤 플레인 이렇게 배포가 되는데 앞서 말한 결국은 앞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그 프로바이더별로 구현별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을 때 여기 셀프 프로저딩 같은 경우에는 여기 AWS 클러스터가 모든 AWS의 자원들, VP 자원을 대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EKS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AWS 매니지드 클러스터는 완전 더미, 실제 아무것도 작업을 하지 않는 오로지 더미로만 존재하는 리소스고요. 실제 AWS 매니지먼트 컨트롤 플레인에 VPC와 서브넷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EKS 리소스까지 같이 대응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커노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는 머신 디플로이먼트,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디플로이먼트랑 비슷한 형태의 개념을 사용했었는데 여기서는 머신풀이라고 하는 리소스를 사용하고요. 실제 이 머신풀 안에는 뭐 기존까지의 패턴과 비슷하게 앞에 인프라 관련된 AWS, 그 다음에 실제 이게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하는 매니지드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실제 이제 EKS 매니지드 노드 그룹하고 1대1로 대응되는 리소스를 이렇게 배포하고 사용해서 결국은 굉장히 간단하게 뭐 실제로 하나 리소스가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4개의 약물만 배포하면은 4-5개의 약물만 배포하면은 실제 우리가 필요한 인프라부터 모든 클러스터까지 다 한꺼번에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리플리케스트를 단순히 수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AWS에서 클러스터 API 프로바이더 AWS를 통해서 이제 EKS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 테넌시 EKS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 멀티 테넌시 정확히 무엇이냐? 이제 이거를 요즘에 유용한 챗GPT한테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게 실제 원본 문서는 아마 레드햇에 있는 홈페이지 내용하고 똑같다고 제가 찾아봤었는데 이제 멀티 테넌시란 하나의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이 여러 사용자 또는 여러 조직에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여기 클러스터 API 프로바이더 AWS에서 멀티 테넌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드리면 결국은 매니지먼트 클러스터 이게 그 클러스터 API 컨트롤러가 동작하는 클러스터가 결국은 뭐 AWS 어카운트 제로라는 어카운트에 돌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 우리가 배포하고자 하는 워크로드 클러스터는 내 계정이 아니라 다른 계정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1번, 2번, 3번처럼. 그래서 매니지먼트 클러스터와 다른 AWS 계정에 워크로드 클러스터 배포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멀티 테넌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뭐 이거는 회사의 규모나 정책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지만 뭐 조직별로 아예 다른 AWS 계정을 사용하는데 뭐 그러니까 플랫폼을 하는 조직이 따로 있고 실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조직이 따로 있어. 서비스 서버 조직이 따로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이런 속에 사용될 수가 있겠고 또한 뭐 개발이나 운영을 아예 다른 계정을 사용한다거나 할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TKS 같은 경우인데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희가 저희 계정 하나를 통해서 모든 서비스를 하게 되면 실제 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이 될 수 있고 또 그것들이 보안 홀처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계정을 따로 발급을 해서 고객별로 다른 계정을 주고 저희가 그 고객 계정마다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겠죠. 또 고객끼리 계정 사이에 뭐 내용이 겹치거나 뭐 누출될 수 있는 경우도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굉장히 그 재미없는 이제 AWS 내용이 굉장히 좀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지루하고 또 뭐 제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AWS에서 API를 인증한다, API를 사용했다 그런 거에 대한 방법은 결국은 AWS 요청 주체 이제 AWS는 프린시펄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IAM 유저, 그러니까 내가 로그인해서 AWS 콘솔에서 들어가는 그 유저별로 이제 우리가 보면 그 IAM 계정 화면에 들어가면 시큐리티 크레덴셜을 만들 수 있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자마다 두 개의 그 크레덴셜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크레덴셜 구성하는 게 AWS 액세스 키 아이디하고 시크릿 어켓스 키, 혹은 사용자가 멀티팩터 인증을 사용하게 되면 뭐 세션 키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키를 가지고 이제 뭐 그걸 환경 변수로 사용하든 혹은 AWS CLI를 사용할 때 뭐 .aws 밑에 그 환경 그 설정 파일에 맞게 정의를 하든 사용을 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말 그대로 별도의 유효기간을 적지 않는다면 항상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이 크레딧을 삭제하거나 유효기간이 초과하지 않는, 내가 정해놓은 유효기간이 초과하지 않는 이상 항상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클러스터 API로 관심이 있어서 그 클러스터 홈페이지에서 킥스타트를 쭉 진행하시면 실제 이제 클러스터 API를 그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클러스터 CTL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 실행 전에 이제 환경 변수를 선언을 해서 이제 네가 AWS API를 접근할 때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을 하라라고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어카운트 재료의 IAM 유저로 이제 어카운트 재료에 있는 리소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환경 변수가 입력된 환경 변수는 실제 앞서 말씀드린 클러스터 CTL 명령을 통해서 실제 여러 컨트롤러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클러스터 API 가장 최상위 컨트롤러, 그 다음에 카파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개포가 되는데 실제 이것도 나중에 참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카파 시스템즈 그 네임스페이스 밑에 이런 식의 크레덴셜 정보가 이제 시크릿으로 저장이 돼서 이후에 카파 컨트롤러가 동작을 할 때 API 접근할 때 이 값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카파 컨트롤러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내가 처음에 설정한 뭐 내 계정을 대신에 내 계정으로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AWS 접근을 해서 리소스를 만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럼 가장 간단하게 나이버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애저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각각 고객별로 크레덴셜 하나 달라고 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시크릿으로 만들어 놓고 그 컨트롤 여러 개 실행하면 되겠구나. 이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자원 낭비일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자원이 여유가 있다면 이제 뭐 반응성이 좋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것들은 뭐 예외적인 거라면 만약에 실제 고객의 크레덴셜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만료된다. 그럼 또 일일이 뭐 고객이 사실 저희 지금 없지만 이제 뭐 굉장히 많아져서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고객 계정을 관리된다. 그럼 이제 이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시크릿으로 다 노출이 결국 시크릿이 쿠버네티스의 시크릿 사실은 베이스 육사로 인코딩된 아무것도 보안이 그 고려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뭐 외부한테 뚫릴 수도 있고 저희 회사 내에 뭐 이제 운영하면서 관리되는 사람한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 매니저 클러스터가 뚫린다 그러면은 실제 저희 매니저 클러스터의 계정 포함해서 N+1개의 크레덴셜 다 뚫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AWS 크레덴셜 어느 순간에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영속적인 운영 관점에서는 이 AWS 크레덴셜을 뭔가 저장해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더 재미없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AWS의 어심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심놀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 가정하다라고 하나밖에 안 배우는데 실제 어심이 테이크오버에서 책임을 위임하거나 떠안는 형태의 단어 뜻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AWS에서 보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 AWS 어심롤은 이 AWS 롤이라고 하는 계층이 그러니까 IAM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 롤 안에 내가 어떤 권한을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롤처럼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고 이 롤을 특정 유저한테 매핑을 시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핑 작업을 여기서는 다 어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AWS 크레덴셜이 이 어슘 할 때는 특징이 뭐냐면 항상 만료기간이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 크레덴셜을 발급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같은 계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계정 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G 계정의 롤 Y를 A 계정의 B 사용자한테 전달을 해줘서 나 대신에 임시로 이 작업을 해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제 쓸 수 있냐면 AWS에서도 이제 가이드에 여러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 가장 그 AWS 상에 올라있는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앱들 같은 경우에 마켓플레이스에서 등록을 하고 내가 결국 그 고객 그쪽 사업자한테 내 계정 정보를 전달해서 내 계정 안에 리소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작업을 필요할 때 이런 어슘 같은 게 사용되고 실제로 서비스 간에도 여러 가지 사용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슘으로 사용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계정 간에도 이런 권한을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클러스터 API 킥스타트 내용을 보시면 실제 중간에 이 클러스터 API 카파 컨트롤러가 사용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IAM 리소스를 미리 만들어두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 컨트롤러로 시작하는 이 컨트롤러 룰이 결국은 그 카파 컨트롤러가 EKS 클러스터를 만들고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작업들이 포함된 폴리시들이 어태치된 룰이거든요. 그래서 이 룰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제가 말하는 그 어드민 쪽, 그러니까 저희가 SKT라 그러면 고객 계정에 있는 컨트롤러 이 롤에 있는 권한을 저희 SKT의 컨트롤러의 유저에게 위임해주면 이제 해당되는 작업들이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실제 이 카파 컨트롤러 이 어카운트 제로에 동작하는 컨트롤러가 SKT 유저가 이제 권한을 가지고 돌고 있는데 각각의 고객에다가 앞서 말한 이제 컨트롤러 롤을 생성을 해두고 그 롤들이 이쪽 계정한테 이제 어슘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어슘을 해주는 작업 자체는 실제로 크레덴셜이 필요하고 그 어드민 계정을 통해서 실제 작업이 필요하지만 한 번 관계가 맺어진 이후에는 그 작업을 할 때 사용했던 크레덴셜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고요. 이 API 상으로 AWS API 상으로 이미 신뢰관계 맺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크레덴셜 같은 것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 AW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용자에 있는 특정 롤인데요. 롤에서 이게 SKT 계정이라 그러면 SKT의 특정 유저한테 내가 가진 권한을 주니까 이제 이후부터는 이 롤을 참조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클러스터 API에서는 이제 AWS 클러스터 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그 각각의 인프라 클러스터 자원 AWS 클러스터나 AWS 매니지드 컨트롤 플레인에 해당되는 스펙이 그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에다가 이 내용을 지정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매니지드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해서 이 아이덴티티 레퍼런스라고 하는 필드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AWS 클러스터 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자원을 레퍼런스하고 있는데 이 레퍼런스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제 이유기 내용은 부사적인 내용, 내가 실제로 어느 네임스페이스만 한정돼서 이 롤 대신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롤 AI 되는데 이 계정은 실제로 이게 고객에 있는 계정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이 AWS 같은 경우에는 고객 계정마다 이게 몇 자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2자리인가? 아무튼 12자리의 그 계정 아이디가 따로 있고요. 어카운트 아이디가 따로 있고 실제로 이제 ARN이라고 해서 해당되는 롤을 표현하는 URI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이게 고객 계정의 그 ARN이고 그러니까 나는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내 자신 계정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고객에 있는 설정된 이 컨트롤러 롤을 가지고 자원을 배포하면서 그렇다면 내 계정의 리소스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고객 계정의 리소스가 생성이 되고 고객 계정에서 관리가 된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 접근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실제 이제 AWS 여기 문서 가보시면은 실제로 각각의 EKS마다 큐브 콘피그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 가이드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클러스터 API 같은 경우에 좀 더 간편하게 시크릿으로 큐브 콘피그를 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대시 유저 콘피그가 붙은 것들이 실제 AWS IAM 어텐티케이터를 사용해서 토큰 값을 얻어내는 큐브 콘피그가 자동적으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대시 큐브 콘피그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클러스터 API 내부적으로 클러스터 접근하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10분짜리 토큰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한 번 일회성만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연속적인 사용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EKS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국 EKS 클러스터는 그 클러스터를 생성한 주체, 뭐 IAM 유저거나 IAM 롤만이 쿠버네티스 어드민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고객 계정에서 고객 계정의 컨트롤 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한 여기 있는 내용처럼 여기 가이드 문서에 좀 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큐브 콘피그를 좀 더 수정을 하시거나 필요하다면 IAM 메뉴에 가셔서 다시 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유저에게 어심로를 통해서 또 권한을 위임해주고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 문서로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에 좀 내용을 좀 급하게 진행하느라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스터 API 자체에서도 그 뭐 지금 계속까지 이제 AWS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애저나 다른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오픈스택이나 VMware 같은 내외 솔루션 모두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저희는 이제 이걸 클러스터 API를 모든 클러스터를 배포하고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EKS 제일 처음에 어카운트 0번에서는 그래서 어순로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카운트 0번은 그냥 크레덴셜을 사용을 해도록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내용을 제가 좀 더 추가할까 말까 했는데 시간이 내용인데 실제로 이 어카운트 제로에 대한 내용도 실제로 이제 클러스터 API 문서로 가보시고 내용을 보시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 이걸 EKS로 배포하게 된다 그러면 EK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IRSA라고 해서 실제 EKS의 특정 롤을 그 아까 서비스 어카운트를 실제 그러니까 클러스터의 특정 서비스 어카운트를 AWS상의 특정 IAM이랑 IAM 롤과 연동해서 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 여기서 도는 컨트롤러가 제가 처음에 제공한 그 일반적인 그 AWS 크레덴셜이 아니라 이제 롤을 사용해서 컨트롤 롤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비슷하게 제로 크레덴셜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의 가이드 문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동작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클러스터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디버깅이나 이런 용도를 제외하고는 어떤 크레덴셜을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접근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염주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